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코러스 상황에서 오늘은 160조 보실 차례인 것 같아요. 160조 등록사항 정정,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되겠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등록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등록하는 거니까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에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고 있죠. 이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될 겁니다. 고쳐야 될 거예요. 이를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고친다는 거, 정정하는 거, 이를 등록상 오류 정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기니까 여기를 생략합니다. 생략해서 등록상 정정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신청이 있을 때만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 주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그 예외는 시험에 자주 나올 거예요.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지적소관청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예외적인 경우는 총 10가지예요. 10가지. 그러면 이 10가지가 출제가 되느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럼 외우셔야 되겠죠?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문장이 길어갖고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것도 좀 힘들어요. 문장이 기니까 10가지가. 그래서 이 10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 10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알아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고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죠? 그때도 알아서 고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출제가 됐을 때 골라내셔야 돼요. 물론 10개를 달달달 외우셔서 문제를 푸시면 더 좋긴 해요. 근데 외울 게 우린 참 많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실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예전에 등록 전환에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죠. 그거까지 합해서 총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래서 이 10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이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는 원칙이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죠?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소유자는 보통 몰라요. 그렇죠? 소유자는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자가 아니니까 이 지적공부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정정 사유를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원칙은 직권으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사전에 정정 사유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사전에 정정하기 전에 정정 사유를 통지해야만 됩니다. 의무예요. 통지해야만 됩니다. 통지하게 되면 이제 소유자는 알 테고, 알았으니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소관청이 정정한 다음에 사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자에게. 네, 이미 통지했죠. 따라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근데 이 예외적인 경우를 보시면 직권으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구태여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 없죠. 그러면 정정 사유를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 구태여 해야만 됩니까? 아니요. 그렇죠. 통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소유자에게 통지해주면 소유자는 좋아하겠죠. 그렇죠. 공무원은 국민의 종복이죠. 그래서 통지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직권으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귀찮아서 통지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고친 다음에 사후에는 통지할까요? 안 할까요? 통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는 겁니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것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함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요 인접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이건 보통 줄어드는 걸 얘기해요. 늘어날 때는 가만히 있겠죠. 근데 줄어드는 경우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정정을 해버리면 이 인접토지 소유자는 군청에 와서 난리치고 가겠죠. 도끼나 낫을 들고 군수 나와라 이렇게 떠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낙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접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 승낙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럼 승낙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확정 판결이라도 받아서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낙서를 제출한다든지 법원에 확정 판결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안심하고 고쳐줄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하나 더. 이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는 반드시 뭘 통해서 해야 됩니까? 측량. 맞아요.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는 정확하게 바꿔야 되니까 반드시 측량을 거쳐야 돼요.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불러요. 등록상을 정정하기 위한 측량이라고 해서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제출돼야지만 첨부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고쳐줍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줘요. 또한 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이미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때는 확인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보통은 지적소관청이 이 성과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성과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때는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접토지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는데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직권에 의한 정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만 그때만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이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직권 정정은 허용할 수 없고 신청에 의한 정정만 허용이 될 겁니다. 하나 더. 직권에 의해 정정이 이루어질 때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류가 있는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이걸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잘못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 측량을 해봤자 그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해봤자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이것도 정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이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고치기 위한 지적 측량. 이거는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두 개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의미가 없으니까 정지시킬 수 있겠지만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고치기 위한 지적 측량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 이 소유자 부분은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하는데 등기부가 있는 경우와 등기부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이 등기부가 있건 등기부가 없건 신청에 의한 정정은 원칙이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등기부가 있건 등기부가 없건 신청에 의한 정정은 원칙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등기부가 있을 때는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정정도 허용이 되지만 등기부가 없는 경우는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 느낄 수 있을까요? 또한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등기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당연히 정정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등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신청, 직권에 의해서 정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등기부가 없을 때는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할 수는 없죠. 또한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어떠한 제한을 받느냐면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가 첨부가 될 때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요 소유자의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상 정정에 관한 거의 다예요. 여기서 다 출제가 됩니다. 다만 요거는 요 10가지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어려우실 테니까 나중에 하나씩 보실 거예요. 다만 이거는 좀 외워두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다 보시면 등록상 정정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걸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100% 다. 다만 10가지는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나중에 보실 겁니다. 줄도 나중에 칠 거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62쪽을 한번 펴십니다. 162쪽. 피셨습니까? 거기 직권 정정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9가지가 나와 있죠. 여기 9가지 플러스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등록 전환에 있어서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라고 지난주에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10가지입니다. 총 10가지예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쓰시죠. 명백한 자료. 그 다음에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외워두시면 그 10가지를 안 외우셔도 돼요.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을 보시면 등기 촉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기 촉탁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두 개의 공적 장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지적 공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부수적인 정보가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장부가 있죠. 또 하나의 장부는 뭡니까? 네? 등기부. 등기부 아니에요. 등기부가 존재할 겁니다.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등기되어 있을 테고 갑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죠?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장부는 뭐죠? 등기부. 이건 어디서 작성하고 관리합니까? 등기소. 이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소유자 부분은 이 지적공부와 이 등기부는 그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등록된 내용은 일치를 해야 되겠죠. 토지의 표시도 일치해야 되고 소유자 부분도 일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요 토지의 표시도 가끔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고 소유자 부분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일치를 시켜야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쳐줍니까?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고쳐줘야 될 겁니다. 이를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쳐줍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한다고 했죠. 지적공부를 고치는 것은 정리라는 표현을 써요. 등기부를 고치는 것은 등기라는 표현을 쓸 테고요. 그러면 이때 지적소관청이 이 부분을 고쳤다면 즉 토지 이동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다면 요게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니네도 고쳐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를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부 표제부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를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등기소에서 소유자와 관련된 등기를 하게 되면 즉 이름이 바뀐다든지 주민번호가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뀐다든지 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소유자에 관련된 등기를 한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이러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와 관련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게 되면 이 지적소관청은 이 소유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리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때 여기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경계, 좌표.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맞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요 부분을 고쳤다면 니네도 고쳐달라고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 부분을 고쳤다면 변경 등기 촉탁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이게 100번지 토지인데 요 경계가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면적에 영향을 미치니까
변경등기 촉탁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 경계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요 경계도 같이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경계나 좌표가 달라졌는데 면적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이때는 면적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등기 촉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또한 이 소재지도 문제가 되는데 이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명칭 변경은 법령으로 바뀌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바꿔줘요. 그러면 이것이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소재지가 달라졌을 때 변경등기 촉탁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 지적소관청 소속공무원과 등기소 소속공무원은 등기관은 누가 좀 더 법령의 전문가일까요? 사법부예요. 따라서 이 등기소가 직권으로 변경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은 촉탁하지 않습니다. 소재지는. 얼핏 이해가 되셔요? 안 되셔요? 네. 그래서 이걸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3절을 보시면 등기 촉탁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전부 다 이게 달라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경우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박스가 하나 나와 있죠. 거기 5번을 좀 보십니다. 5번. 5번에 보시면 직권으로 정정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직권 동그라미 치십니다. 직권. 동글뱅이 5번에 등록상 직권으로 정정할 때 직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1번을 보시죠. 1번. 신규 등록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따라서 변경등기 촉탁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신규 등록 밑줄 하나 쳐두십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줄은 나중에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을 보시면 벌칙이 나와 있는데 이 벌칙을 여기다가 왜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X표 하십니다. 안 나와요. 쭉 넘어가죠. 이젠 대망의 등기법이 되나? 204쪽을 보십니다. 벌칙은 출제한대요. 나오면 틀리셔요. 왜 출제가 안 되느냐면 옛날에는 지적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지적법과 다른 두 개의 법률을 합쳐갖고 하나의 법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벌칙이 지적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지적에 관한 내용을 벌칙을 출제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른 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칙은 아마 EBS 책만 있는 것 같고 다른 책에는 없어요. 출제도 안 되니까. 한 옛날에 지적법이라는 독자적인 법이 있을 때는 벌칙도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적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이 없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이게 여러 개의 법률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4쪽의 부동산 등기법 총론을 보십니다. 갑은 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건 can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물건이라고 불러요. 물건. 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물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건은 채권과 구별되죠. 맞아요. 그럼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에요. 채권은 뭐에 대한 권리가 채권입니까? 사람.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채권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이 채자가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분해가 돼요.
요것과 요것으로 분해가 돼요. 채자가. 이건 사람 인자고요. 이거는 책임진다 할 때 그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라 하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이를 채권이라고 불러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매개하지 않고 이 물건을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이건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뭘까요? 채권.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지배할 때만 물건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한다면 이건 채권에 불과해요. 두 번째, 독점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때 물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이건 물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지배할 때 비가 방해 놓을 수 있죠. 이건 지배라는 말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갑이 혼자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때만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한다면 물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타인을 배척해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때만 물건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갑이 이 물건을 지배할 때 다른 사람이 방해 놓을 수 있죠. 그렇죠. 이때 방해 놓는 다른 사람을 타인을 배척해서 지배할 수 있어야지만 물건이 돼요. 만약에 배척할 수 없다면 이것도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때만 이게 물건이 되는 겁니다. 채권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지배할 수 없다면 이것도 채권에 불과합니다. 지배할 수 있어야지만 물건이 돼요. 또한 여기 캔의 의미가 있는데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민법에서. 아닌데요. 맞습니다.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나눕니다.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 점유권은 뭐고 본권의 의미는 뭐죠? 네, 맞아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래의 물건이란 뜻입니다. 본래의 물건을 본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은 뭐냐면 사람이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물건을 점유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이 점유 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그런데 이 본권은 여기서 이 본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 본권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배할 수 있을 때 can 이걸 본권이라고 불러요. can의 의미가 있으면 본권, can의 의미가 없으면 점유권인데요. 이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공시 방법이 필요 없어요. 지배 상태가 그냥 공시 방법입니다. 즉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이때는 공시 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등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현재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유 상태가 바로 공시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 본권이라는 물건은 본래의 물건인 본권은 현재 지배하고 있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 방법인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물건은 점유권을 얘기할까요? 본권을 얘기할까요? 여기 써놨는데 can 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물건은 본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본권인 물건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권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한 정보들은 미리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즉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즉 물건의 발생 사실, 변경 사실, 소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 방법이라고 불러요. 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공시하는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동산.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 동산이 뭐고 부동산이 뭔지는 아시죠?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뭡니까?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이 동산에 관한 점유는 민법에서만 다룹니다. 우리 등기법은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거는 부동산 등기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와 부동산 공시 방법은 같은 뜻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은 같은 뜻인데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에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등은 등산한다, 즉 올라간다 또는 올린다 라는 뜻이고요. 기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기록에 올리는 것, 이를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는 개념이 뭔지가 문제가 되는데 부동산 등기의 개념은 5가지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누가 하는 걸까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한다고 했죠. 이거 옛날에 했던 거예요. 다. 누가 한다고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등기를 하는 겁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에 올리는 겁니다. 즉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기록에 올릴까요?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리는 걸까요?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기록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한다는 구체적인 개념은 뭘까요? 기록에 올린다. 즉 기록하는 거. 기록에 올리는 거.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는 거. 또는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 자체.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 자체, 즉 기록 자체. 이를 부동산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가장 정확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보통 등기법 교재는 이 목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차예요. 첫 번째, 누가 하는 걸까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아닌 자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등기를 했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무효인 등기예요. 그러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등기를 했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예요. 요즘 좀 센 사람이 하나 나타났죠? 우리나라에서 좀 센 사람. 법무부 장관이 등기를 했으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무효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등기하느냐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어디다 등기한다고요?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등기한다고요? 등기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합니다. 등기한다는 건, 등기라는 말은 기록에 올리는 것,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 이걸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실 텐데 이 등기소는 요 소자가 장소라는 뜻입니다. 장소. 등기하는 장소라는 뜻인데요. 이 등기하는 장소라는 말이 의미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등기하는 국가기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부르고요.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요 관자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등기하는 관리. 그래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하면 등기소, 국가공무원 하면 등기관이 됩니다. 이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이 있는데요. 이 등기소를 좁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해서 협의의 등기소라고 부르고요. 이 등기소를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해서 강의의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등기소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만 개념은 좀 달라요. 두 번째, 지방법원이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이라는 법원이 있는데요. 이 지방법원 그 소속에 등기국이라는 부서라든지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등기국이나 등기과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국가기관 안에 설치된 부서에 불과합니다.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독자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독자적인 의사표시를, 법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 지방법원에 소속된 그냥 부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국, 등기과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지만 이건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이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요게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법원도 넓은 의미의 등기소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이라는 아주 작은 법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고 또는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서를 두고 있는 이 지원이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불러요. 이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규모가 큰 지방법원은 등기국이 설치되어 있고요. 작은 지방법원은 등기과. 규모가 큰 지원은 등기과가 설치되어 있고 규모가 작은 데는 등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등기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의의 등기소. 두 번째, 지방법원. 세 번째, 지원. 이 세 가지를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등기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직 등기관. 이 당연직 등기관은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을 당연직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보직 발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당연직 등기관 또는 자동으로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자동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지정직 등기관. 이 지정직 등기관은 보통 요거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등기관은 지정직 등기관을 얘기하는데 4급 법원 공무원, 5급 법원 공무원, 6급 법원 공무원,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이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겁니다.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권자라는 거. 대법원장이 지정권자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권자도 아니고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다는 거.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법원 공무원들은 보통 이렇게 부르죠. 4급을 서기관이라고 부르고요. 5급을 사무관이라고 부르고 6급을 주사, 7급을 주사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 5급부터는 직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렬과 등기직렬이 따로 있어요. 일반 행정직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원직이라고 불러요. 일반 행정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직렬을 등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사무는 법원직에서 처리할까요? 등기직에서 처리할까요? 등기직. 맞아요. 그래서 이 4급을, 5급을 뭐라 부르냐면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재에 등기사무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그런데 여기 4급부터는 고급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 중에서 고급 공무원은 등기직이 없습니다. 아예 일반 행정직만 있어요. 그러면 요 사급을 뭐라 부르냐면 법원 서기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 서기관은 없어요. 아예. 그래서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라고요? 지정권자.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이 두 가지죠.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우리 등기법에서는 토지와 건물. 그렇죠.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야 될 겁니다.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 그러면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소재, 그 다음에 대지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얼핏 기억나셔요?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이때 이 종류는 뭐냐면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일반 건물이냐, 빌딩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벽돌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흙으로 지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요 면적은 넓이를 얘기할 겁니다. 이때의 종류 구조 면적은 등기부에 내력이라는 칸에 기록합니다. 내용과 이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에 내력이라는 칸에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죠?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표제부라고 불러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그러면 이 표제부에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권리는 크게 재산적 권리와 가족적인 권리, 가족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 민법에서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서 재산권과 가족권으로 나눠져요. 가족권은 뭐가 있을까요? 친족권, 상속권. 친족권은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친족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상속권, 상속받는 권리. 그 두 개를 합해서 가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중개사가 필요 없겠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개사가 필요한 거는 요 재산적 권리입니다. 재산권.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까요? 물건. 물건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 맞죠? 그 다음에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 또한 무채 재산권. 이렇게 재산권은 내용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집니다. 무채 재산권은 형체가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무채 재산권이라고 부르는데요. 형체가 없는 재산에 관한 권리, 무채 재산권 뭐가 있죠?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무채 재산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무채 재산권은 변리사와 관련된 거지 우리 중개사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제거. 그럼 두 가지가 남는데 우리 등기와 관련된 권리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대부분은 등기와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채권, 판매권이나 임차권 그거를 이제 우리 등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법에서 나누는 분류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은 이 권리를 어떻게 나누냐면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눕니다. 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누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준 게 바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자신이 가진 소유권에서 일부 권능을 떼갖고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눕니다. 또한 여기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정보는 민법에서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 변동. 민법에서 권리 변동은 뭐가 있습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발생, 변경, 소멸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구체화시킵니다. 6가지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제약 이렇게 6가지로 구체화시킵니다. 이 중에서 요거는 권리 변동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변동. 근데 요 2가지는 권리 변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변동보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2가지가 더 추가된 겁니다. 2가지가 더 추가된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 즉 보전,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을 합니다. 갑은 첫 번째라는 한자예요. 구는 구성 부분. 그래서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든다면 저당권을 예를 들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 두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합니다. 을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구는 구성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그러면 여기서 갑구,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죠. 따라서 갑구, 을구에서 기록되는 등기를 권리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권리의 등기라고 불러요. 갑구, 을구에서 이루어진 등기를 뭐라 부른다고요? 권리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이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 등기부, 또 하나는 토지 등기부. 이렇게 2가지 등기부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되었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공시의 편의를 위해서 이 건물 등기부는 둘로 나눠서 편제합니다.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로 나눠서 편제를 해요. 그런데 일반 건물 등기부이건 집합 건물 등기부이건 둘 다 건물 등기부예요. 따라서 등기부의 종류는 3가지일까요? 2가지일까요? 2가지입니다.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2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일반 건물 등기부와 요 토지 등기부는 구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집합 건물 등기부는 등기부의 구성이 좀 더 복잡해요. 이걸 기반으로 하지만 좀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되는 등기부는 이거 출제 안 됩니다. 안 돼요. 요게 출제가 되는 등기부인데 출제가 될 때는 상급의 문제로 출제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절차는 뭐냐면 등기를 신청하겠죠. 누군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 신청서를 등기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한 다음에 빠진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서 빠진 내용이 없다면 등기부에 옮겨 적어요.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 또는 등기를 수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옮겨 적었으면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서의 내용과 옮겨 적은 등기부의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이를 교합 처리한다 라고 불러요.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 신청서의 내용과 등기부에 옮겨 적은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
교합 처리한다 라고 해요. 그러면 정교하게 합치가 됐으면 이제 영수증으로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는 행동도 등기 안에 포함이 돼요. 이유는 등기란 말 자체가 기록에 올리는 거,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행동도 등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또한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들, 즉 기록 자체를 이것도 등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등기의 개념은 이렇게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죠. 등기는 누가 한다고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등기할까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관리에 관한 정보를 어디다 할까요?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어떻게 할까요?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한다는 얘기는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 이를 부동산 등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거 2번째인가 3번째 하는 건데. 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요거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잠시 쉬겠습니다.